자, 안녕하세요. 에리이십니다. 오늘은 CBDC, 소셜 크레딧, 그리고 이게 정확히는 중국의 참 세사미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리고 전체주의식 감시,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 사람들의 자유를 올가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산당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어서 알고리즘이 망가졌습니다. 해서 잘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반복해서 여러 번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는 만큼 수익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멤버십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위축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전해야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투쟁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께서 마련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혹은 전자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CBDC가요, 한국은행 주도로 밀어붙여지고 있는데, 중국에 실제로 도입돼 가지고 있는 소셜 크레딧, 정확한 명칭은 얘네는 세사미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참깨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엮여 있으면 이게 완전히 감시, 검열, 그리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일로 가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되거든요. 감시 시스템이랑 합쳐지게 되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똑같은지 아십니까? 이 CCTV가 우리나라 되게 많잖아요. 그거랑 CBDC가 합쳐지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중국하고 똑같아집니다. 소셜 크레딧 이거 들려오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CBDC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국은행이죠. 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쓰는 지폐 혹은 동전을 디지털 형태로 만든 건데, 이거를 중앙은행이 직접, 이게 중앙은행이 정확히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발행한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갑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갑을 열면은 돈이 여기서 나오겠죠. 지폐가 있다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에 앱을 열면은 거기서 공식 디지털 화폐 잔고가 뭐 이런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도입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금을 이제 안 쓰잖아요. 요즘 와가지고는 다 카드 쓰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쪽으로도 또 판이 옮겨가고 있죠. 거기다가 여기에 금융 포용성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핸드폰이 있으면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장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결제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탈중앙화 코인을 견제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 뭐 사실은 저는 이게 첫 번째 목표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암호화폐라는 게 있죠. 지금 암호화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게 그걸요, 그 도박하듯이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암호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누구도 나의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크립토커런시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거래 내역이 암호화가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야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보안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BDC는 이 꼬라지를 보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숨기냐? 우리가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금융의 포괄화, 그 지경을 넓히겠다, 또 효율성을 따지겠다라고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거는요, 감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CBDC를 그래서 찬성하면 안 됩니다. 이 CBDC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CBDC에 대한 개념보다 이게 어떤 리스크를 품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미국에서 공산당들에게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중앙통제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센트럴 뱅크라는 거니까 모든 걸 다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이 뭐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디다 후원을 하고 뭐 이런 그 내역을 갖다가 만천하에 공개를 해놓, 자기들이 무조건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는지도 추적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신용카드 내역 추적할 수 있지 않냐? 적어도 지금은요, 여러 은행하고 카드사가 분산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CBDC로 모든 게 다
통합이 되면은 말 그대로 정부가 모든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보안성을 높이겠다라는 그 미명하에 자행되는 감시입니다. 명확한 사생활 침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정부가 빅브라더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랑 똑같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범죄 자금 혹은 탈세를 막겠다라고 뭐 명분을 내세우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의 수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활동을 갖다가 억누르거나 차단한다는 그런 위험도 굉장히 커지겠죠. 예를 들면은 누가 특정한 시민단체나 정치단체에다가 후원을 한다, 그런 민감한 정보도 다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권 세력 외의 그 어떤 정당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만약에 나뉜다면은 야당에 대한 거를 아무것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권력을 잡은 그 당 외의 그 어떤 거에도 여러분이 이제 후원을 하는 것도, 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어렵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요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디지털화가 된다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돈의 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숫자가 뜨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저스틴 팀벌레이크 아시죠?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생명을 시간으로 팔뚝에 이제 표시된 어떤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그 시간을 사고 팔아요. 그게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한 대가로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디지털화된 자산을 정부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금리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폐가 존재하고 화폐의 개념이 존재한다면은 그냥 실물을 여러분이 집에다가 보관하는 걸로 그걸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화폐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물 화폐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은, 디지털화 되면은 그 디지털을 통제하는 게 정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재산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하고 일본에서요, 실제로 그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가 보급되면은 엄청나게 쉽게 이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미명 하에 여러분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혹은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1억 정도의 CBDC가 있다고 합시다. 1억 원. 근데 이 중에 어느 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너 이 중에서 5천만 원 이번 달까지 써야 돼. 왜냐?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 쓰면은 이번 달 지나면 없어진다.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국가는요, 정책을 정하면은 정책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원래. 특히 이런 게 도입된 사회는요, 이미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형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남발되게 되면은 개인 재산의 안정성이라는 게 대놓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통화정책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런 거를 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통제가 강화되면은 정부의 역할이 커지죠. 뭡니까 이거? 결국 사회주의랑 공산주의 아닙니까?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익명성, 편의성, 자유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쓰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자산은 이제 쓰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지털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킹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해킹이 정부로부터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말로 민간에서 들어온 건지 이젠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고를 빙자해서 어떤 특정 개인의 자산을 통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강해지는 경우에는 불리한 집단을 금융적으로 압박하거나 반정부 성향 단체의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사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단체는 그냥 날려버리자. 물론 이게 민노총 같은 애들을 작살내는 데는 되게 좋은 법안이 되겠지만은 항상 반대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여러분, 바로 중국의 소셜 크레딧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와서 참 생각해보면은 이게 웃긴 얘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공산당 애들한테 결국 다 들어서 제가 알게 된 지식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정말 이런 거를 찬양하는 애들이 저는 정말로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덕분에 많이 알았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좋은 지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소득자랑 고소득자의 금리를 다르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굉장히 많이, 고소득자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여러분,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을 돈을 빼앗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강제적인 평등의 국가 시스템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소셜 크레딧이라는 제도랑 결국 연계가 되게 됩니다. 100% 연계될 겁니다. 왜냐? 여러분 중국에요, 세사미 크레딧 참깨 신용점수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그 알리랑 중국 정부가 합작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그 금융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 중국의 CCTV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안면 인식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안면 인식이 자동으로 됩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단 횡단을 해요. 그러면은 그 소셜 점수가 깎여요. 그리고 내가 정치 발언을 잘못하면은 또 소셜 점수가 깎여요. 이러다 보면은 내 그 디지털 화폐, 그 중국에는 디지털 위완화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점수가 깎이다 보면은 내가 내 돈을 못 쓰게 돼요. 왜냐? 정부가 너는 소셜 크레딧이 낮으니까 돈 쓰지 마, 이렇게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큰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무단횡단을 하는 게 내가 정말 급할 때는 어떤 도로에 문제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밤에 차가 하나도 없다면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마다 전부 다 이렇게 벌점을 매겨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나중에는 교통수단도 이용을 못하게 돼요. 아예 돈을 못 쓰게 되고, 예를 들면 항공기 탑승도 금지되고, 뭐 지하철이나 그 기차 같은 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요, 연저제예요. 이게 나 하나의 소셜 크레딧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가족부터 내 자녀까지 싹 다 날라가요. 크레딧이 전부 다 똑같은 규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중이에요, 이런 일이. 이게 단순히 CCTV랑 연동이 돼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감시하고 있다가 거기서 자동으로 다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웃긴 게 공산당을 지지하는 공산당원들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안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들도 그게 지긋지긋하거든. 이게 그래서 결국에 얘네가 이루고자 하는 게 감시국가의 완성판이에요. 이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얘네는 지금. 그리고 이 흐름에 지금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제정신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들고 왔습니다. 먼저 이거 무단횡단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그냥 점수 깎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CCTV로 자동 인식을 해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크레딧이 까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도시에 있는 전광판에 이름이랑 신분증 번호랑 그리고 사는 동네가 전광판에 게시가 됩니다. 이제부터 이게 제정신인 나라 같습니까? 여기에다가 대중교통 이용을 이제 못해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상인 나라 같은가요? 자, 그러면은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떳떳하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그 말은 개쌉소리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금연구역에서 담배 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기차를 못 탑니다. 이제부터 180일 동안 고속열차를 못 타요. 다음, 열차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했다, 이것도 감점. 비행기랑 기차를 180일 금지. 자, 온라인에 정부 비판, 좌파가 맨날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니들한테 되게 안 좋은 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공산당 간부 중에 하나가 그 되게 그 중국의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랑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이야기를 중국의 웨이보인가 거기다가 올린 네티즌이 실종됐습니다. 걔는 다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테니스 선수도 없어졌었어요. 테니스 선수는 나중에 나타났지만은 그 아무 일도 전혀 없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 선수는 그 말 자체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크레딧 날라가고, 뭐 걔 글쓴애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행이 금지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연저제라고. 자녀의 학군 배정이 제한됩니다. 부모 한 명이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명문 고등학교나 명문 대학교를 갈 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심하면은 배정에서 탈락을 해버립니다. 다음, 대출 상환이 한 번이라도 늦으면은 블랙리스트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택시 못 타고요, 호텔 못 쓰고, 열차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탑니다. 그리고 SNS에 이 사람의 이름이 공유가 돼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만천하에 까발리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사실
그 좌빨한테 해당되는 내용이 훨씬 많은데요.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대신에 자기가 사고 싶은 다른 걸 샀다, 걸렸다, 블랙리스트 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졌는데 보상금을 안 냈다,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빚 같은 거에 돈이 있는데 안 갚으면은 자녀가 취업이 안 돼요. 그때는. 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청소년이 밤늦게 게임에 접속하면은 또 감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역으로 부모들의 크레딧이 날아가요. 이렇게 되면은. 또 정부를 비판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또 감점이 됩니다. 어떤 거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전부 다 엮이는 거예요.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자식들 그리고 내 가족들 전부 다 크레딧이 날아가가지고 다 같이 블랙리스트가 돼가지고 다 같이 비행기 못 타고 다 같이 호텔 못 가고 다 같이 택시 못 타고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무단횡단하면은 전광판에 내 얼굴이랑 내 이름, 내가 어디 사는지 이런 거 다 도배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소셜 크레딧이랑 CCTV, 우리나라도 CCTV 엄청 많잖아요. 그게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은요 CCTV가 거의 없어요. 미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래가지고 범죄자를 잡는 데는 어렵긴 하지만은 대신에 감시의 영역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셜 크레딧과 CCTV 그리고 여기에 CBDC가 합쳐지면은 완벽한 중국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은 CBDC를 이전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보수들은 이거를 대놓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은 맨날 그 좌빨들이 하는 개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리고 감시당해도 떳떳하면 되지 않냐. 이게 이 좌파의 권위주의자들 그리고 좌파의 전체주의자들 얘네가 맨날 즐겨 쓰는 속편한 개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주창하는 이념 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공산당의 이념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개소리인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의 기준을 누가 정하죠? 이 잘못이라는 거는요, 절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공산당이 정한다고 합시다. 그럼 정부를 비판하면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잘못해도 비판하면은 잘못한 게 되는 겁니다. 다음, 교회 나가도 잘못한 겁니다. 자녀를 사립학교를 보내면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됩니다. 김정은을 욕한다. 이거는 이제 북한 얘기지만 사형. 즉 잘못하지 마. 이거는요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 말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라는 게 그래서 이 말이 그 잘못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게 엄청난 개소리가 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떳떳함.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도 시스템이 나를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우리가 떳떳하게 논리로 그걸 반박을 해도 심지어 내 논리가 맞더라도 내가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면 괜찮다라는 말은요, 권력자가 너를 떳떳하다고 인정할 때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떳떳함에 대한 주관은 권력자한테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남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이게 바로 전체주의식 공산주의 독재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슬픈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시는요, 결국에는 통제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그 떳떳하면은 상관없지 않냐가 개소리다라는 것의 연장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판옵티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감시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행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누가 보지 않아도, 심지어 누가 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기록될까봐 내가 굉장히 스스로 말과 행동을 위축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자유로운 사고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감시당해도 떳떳하니까 괜찮아 라는 얘기는 난 목줄 찬 채로 사는데 익숙해졌어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사생활은요, 개인의 사생활은 자유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라는 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은행 계좌, 통화 내용, 메시지 내용, 검색 기록, 카톡 대화, 그리고 가족 사진, 친구들 사진, 연인 간의 사진, 이걸 떳떳하니까 상관없다라고 다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집 왜 잠굽니까? 떳떳한데. 그리고 비밀번호는 뭐하러 설정합니까? 떳떳한데. 이메일에 비밀번호를 걸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선거는 왜 비밀투표로 합니까? 떳떳한데. 뭐 잘못했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감출 게 있는 놈 프레임으로 뒤집는 거는 굉장히 파시즘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거는. 이 파시즘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전체주의에 극단화된 건데, 이걸 우파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이게 극단화된 전체주의적인 권력,
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시즘의 전체적인 논조는요 사실은 좌파와 공산주의의 전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공산주의의 전체주의식 독재 권력에 날개를 달아준 논리란 말입니다. 이게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관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자유를 방어할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 개소리를 깨부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자유는 떳떳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떳떳하다는 기준이 바뀔 때도 살아남게 해주는 유일한 방어막이다. 좌파들이 이 논리로 감시 통제를 정당화할 때 그거는 정말로 무지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디지털 노예 체제를 지지하는 겁니다. 당신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은 이미 자유가 없어진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CBDC가 도입되게 되면요, 이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강력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채널이 탄압을 받고 있어서요, 반드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 번 시청해 주시면 탄압을 받고 있어도 어느 정도 강제로 알고리즘을 태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은 채널의 멤버십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